Music is the language of God. We musicians are as close to God as man can be. We hear his voice. We read his lips. 신이 되고 싶었던 작곡가. Beetho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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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ethoven. 음악의 악성 베토벤. 조용범의 파워 클래식 제1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해설. 이제껏 알지 못한 베토벤의 모든 것. 21세기 한국 클래식계의 괴물 조용범이 여러분의 18세기 클래식의 거장 베토벤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베토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통 베토벤 그러면 교향곡 많이 알고 있고, 그러나 현악사 정도는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왜? 왜냐하면 우리 같은 연주자들이 소개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한테 아는 곡을 많이 연주하면 호응이 좋잖아요. 모르는 곡을 갑자기 들고 나오면 사람들이 이거 재미없는 거 아닐까. 그래서 계속 연주를 이때까지 안 해왔던 겁니다. 이 시대 가장 강렬한 현악 사중주단 화르텟 X. 제1바이올린 조용범, 첼로 오세란, 제2바이올린 박소연, 비올라 김치국. 대중에 의한, 대중을 위한. 세상과 소통하는 클래식을 연주한다. 끝없이 도전하는 4명의 젊은 연주자들. 지금 여러분을 만나러 갑니다. 먼저 베토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그림이죠. 정말 유명한 그림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베토벤 CD를 사시거나 교과서에도 아마 이 그림이 등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베토벤이 굉장히 심각한 사람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봤죠. 특히 베토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베토벤 그러면 뭐 재밌겠어? 라고 합니다. 얼굴이 이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그림들이 많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어디서 뛰어노는 사진을 찍었다면 우리는 앙담은 입술에 근엄한 베토벤이 전부인 줄 알았다. 그러나 로마 황제의 동작을 패러디한 익살스런 베토벤의 그림도 있다. 이 그림이 세상에 알려졌다면 베토벤의 이미지는 달라졌을까? 여러분은 어떤 베토벤이 좋으신가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자, 어느 시대에 태어났을까요? 이 사람 1770년에 태어났습니다. 200년도 훨씬 전이죠. 하이든이, 교향곡의 왕이라고 알려진 하이든이 77세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음악가들 중에서 77세는 엄청나게 오래 산 겁니다. 왜요? 바로 밑에를 보십시오. 모차르트. 35살. 하이든이 살아있을 때 태어나서 하이든이 살아있을 때 죽습니다. 하이든은 정말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좋고 안 좋은 걸 다 봤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모차르트가 35 굉장히 짧게 산 것 같죠? 슈베르트는 어떻습니까? 31살에 죽었어요. 모차르트보다도 4살을 덜 살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위대한 음악가들 사이에서 이름을 남길 정도로 업적을 쌓고 죽었습니다. 베토벤은 다 하이든이 살아있을 때, 또 모차르트도 아직 살아있을 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베토벤은 하이든에게 배운 적도 있고, 또 모차르트는 어린 베토벤이 피아노 치는 거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헛갈리시죠? 이 4명의 작곡가의 서열은 어떻게 될까요?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하이든과 모차르트는 27살 차이, 그리고 모차르트와 베토벤은 14살 차이, 베토벤과 슈베르트는 24살 차이. 첫째, 제일 큰 형이 하이든, 둘째가 모차르트,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베토벤이 셋째, 넷째 슈베르트가 제일 막내랍니다. 이제 아시겠죠? 모르시면 공부하세요. 여러분 혹시 독일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가신 분도 계시고 안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베토벤 박물관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베토벤 박물관이 있답니다.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
비행기표 비싸잖아요. 언제 그거 해봅니까? 그러나 지금은 기술이 되지요. 자, 유럽으로 가서 독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온이 나오죠. 자, 점점 윤곽이 보이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위성사진 다 좋은데 보통 여기까지밖에 안 당겨지잖아요. 그죠? 앞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위에서 찍는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약간 왼쪽에 네모나게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이 바로 베토벤의 생가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박물관을 만들어놨는데 그 집 주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토벤 박물관에 가시면 집으로 입장해서 집 옆에 있는 건물까지 다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게 베토벤 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앞모습이 이렇습니다. 아까 점으로 찍혀있던 부분이 바로 베토벤 동상이고 가운데 있는 것이 베토벤의 생가, 옆에 있는 것이 박물관입니다. 베토벤은 하이든의 제자였습니다. 약 2년간 하이든이 베토벤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이든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베토벤도 유명한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 제자 같죠? 사실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나쁜 제자였어요. 아니, 왜 나쁜 제자지? 선생님을 좀 속였어요, 베토벤이. 2년 동안 가서 배우면서 숙제 베껴서 내고 옛날에 했던 숙제 지금 했다고 내고 막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든이 나중에 그걸 알고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베토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제가 무슨 나중에 음악가가 되겠어? 사실은 스승보다 더 위대해졌죠. 여러분, 슈베르트도 살리에리한테 배웠습니다. 그 살리에리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아마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서 자기가 막 모차르트 죽였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배웠지만 그 사람도 슈베르트는 내놓고 싶은 제자였어요. 내 제자들 중에 왜 너는 그 모양이냐? 28살에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베토벤이 언제 귀가 먹었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말년에 귀가 먹은 줄 압니다. 보통 합창교향곡, 9번 교향곡 작곡할 때쯤에 귀가 완전히 안 들려서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말년에 귀가 안 들리는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28살에 귀가 안 들립니다. 모차르트는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곡을 굉장히 많이 썼죠. 천재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베토벤은 웬만한 작품이 다 30살 이후에 쓴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베토벤의 거의 모든 걸작들이 다 귀가 먹은 상태에서 작곡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점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평생 홀로 지냈습니다. 쉬운 말로 독신으로 지냈다고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외로웠던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운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죠. 옆에서 괴롭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죠? 저는 참 부러워요. 이상하게도 음악가들 중에서는 그런데 독신으로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이었던 예술가 대공개. 음악의 어머니 핸델, 피아노의 시인 쇼팽, 고전주의 작곡가 브람스, 반연하게 마술사 라벨. 39세 죽은 쇼팽부터 74세 죽은 핸델까지 모두 독신으로 살았답니다. 여기서 주목! 독신인 줄 알고 있는 차이코프스키. 남자를 좋아했을 뿐 독신은 아닙니다.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도망을 갔기에 짧지만 화려한 결혼 경력이 있기 때문이죠. 이외에도 독신은 더 있습니다. 직접 찾아보는 재미를 느껴보세요. 자, 베토벤의 16개의 현악사중주가 있습니다. 이 사중주들은 인간이 남긴 최고의 걸작들로 불려집니다. 오늘날 여러분 뉴스에 가끔 보시면 베토벤의 무슨 악보가 발견됐는데 경매에 가서 엄청난 가격으로 팔렸다. 전부 다 현악사중주 악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토벤의 현악사중주 친필 악보. 과연 이 악보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놀랄 준비 되셨죠? 아니, 26억 원? 그 대단한 곡을 우리가 왜 몰랐을까? 이제부터 저희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1800년이 됐습니다.
30살 정도 됐을 때 초기 현악사중주라고 하는 현악사중주 6개를 먼저 작곡을 합니다. 베토벤의 16개 현악사중주는 보통 3시기로 나눠요. 먼저 이 6개는 목표가 있었어요. 내가 앞으로 현악사중주 6개를 작곡할 건데 뭘 위해서 작곡을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 선배님들을 한번 쫓아가 보자. 내가 하이든이나 모차르트 정도의 현악사중주를 한번 써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써요. 그런 수준으로 6개를 씁니다. 먼저 하나 들어보시죠. 현악사중주 1번 고양이라는 곡입니다. 사실 이 곡은 지금 이 부분이 아니라 좀 이따 뒤에 나오는 마지막 악장이 굉장히 고양이 같아요. 고양이가 마치 털실을 가지고 노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털실이 막 굴러다니는 고양이가 막 쫓아다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고양이라고 붙었는데 여러분께 고백할 것은 이 제목은 저희가 붙인 겁니다. 잘 보십시오. 현악사중주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스트링 쿼르텟 OP 18-1. 정말 외우기 힘듭니다. 이 제목. 그래서 저희가 알기 쉽게 고양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훨씬 기억하기 쉬우시죠? 대신 어디 가셔서 고양이 CD 주세요 하면 절대 이거 안 줍니다. 그렇죠? 이런 예들이 많아요. 여러분 엘리제를 위하여 여러분 굉장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 원래 제목 아세요? 베토벤의 5개의 바가텔 중에 한 곡입니다. 그럼 나머지 바가텔들은 뭡니까? 바가텔이란 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쓰레기 뭐 이런 거예요. 좀 찢어버린 흔적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베토벤의 바가텔 나머지 곡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목이 그러니 누가 기억을 합니까? 그 중에서 제목 붙은 엘리제를 위하여만 세상으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뭔가 있을 것 같잖아요. 엘리제는 누굴까? 과연 엘리제가 누굴까요? 30분 뒤에 공개합니다. 저희가 모든 곡에 제목을 붙이고 다닙니다. 퀄텍스가 사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말을 많이 들어요. 도대체 니네가 뭔데 왜 클래식 곡에다 니네 마음대로 제목을 붙이느냐? 저는 대답합니다. 아니 모르는 것보다 낫잖아요. 좋은 곡은 꺼내야 됩니다. 이제부터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건 저희가 붙인 제목이 아니에요. 원래 인사라는 곡이에요. 사람들이 옛날에 이렇게 궁정에서 옷을 입고 춤추기 전에 인사하는 어떤 그런 장면을 묘사했다고 해서 인사하는 거예요. 현악사중주에 이렇게 재밌는 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곡은 어떻습니까? 행복. 사실 이거 저희가 행복이라고 제목 붙이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겨운 곡이라고 해서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행복이란 글자를 보고 계시니까 행복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선입견이랑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이 곡을 연주할 때도 항상 행복이라는 주제를 갖고 제목을 갖고 연주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이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비극. 정말 드라마틱한 곡이에요. 이 곡은 6개의 현악사중주 중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는 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요즘에 뮤지컬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시고 극장 가기 좋아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악사중주 연주회를 가실 기회가 있다면 이 곡은 거의 꼭 들어갑니다. 그렇게 유명한 곡이에요. 다음 곡 한번 보시죠. 시냇물 변주곡. 지금까지 들으셔도 모르시겠죠? 이거 뒤에 나오는 곡이 정말로 다른 제목하고 어울리진 않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시냇물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제 곧 나올 겁니다. 들어보시죠. 자, 이 멜로디를 시냇물처럼 변형시켜가요. 점점. 자, 여기 들어보시죠. 여러분도 클래식 음악을 들으실 때 내가 이 곡의 제목을 한번 붙여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재밌게 들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제목 붙여놓고 참 자랑스러워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자, 멜랑콜리아. 이것은 원래 제목이 붙어있어요. 저희가 붙였다면 좀 더 쉬운 제목을 붙였겠죠. 멜랑콜리아. 슬픔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슬퍼요? 사실은 이 마지막 악장이 슬프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슬퍼요.
사람들이 아주 비통함을 느낄 정도로 슬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통 곡의 마지막은 굉장히 화려하게 끝나요. 박수를 많이 받아요. 근데 이 곡은 희한하게도 마지막에 이런 곡을 배치했어요. 그래서 멜랑콜리아라는 제목으로 연주가 됩니다. 저희가 이 초기 현악사중지 6개 중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악장 고양이를 직접 연주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쿼르트 덱스입니다. 저희 쿼르트 덱스 멤버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첼리스트 오세란입니다. 옆에 계신 비올라 하시는 분은 저희가 언제나 어디를 가나 소개를 드리면 이름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비올라의 김치국 씨입니다. 제2바이올린 박소연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을 조윤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고양이 같다고 느끼시면 여러분들이 이 곡을 고양이라고 소문 좀 내고 다녀주십시오. 사실은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만 그치지 않고 국제적인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또 외국에 나가서 연주를 할 때도 저희가 이런 제목들을 들고 갑니다. 정말 신기한 거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고 오는 사람들을 봤어요. 저희처럼 제목을 붙여가지고 와서 연주를 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이런 시도들이 좀 많이 되면 안 알려져 있는 곡들이 좀 많이 사람들이 많이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6개를 쓴 다음에 드디어 이 사람이 교향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오케스트라를 위한 엄청난 곡이죠. 이때부터 현악사중주를 먼저 이렇게 연습을 한 다음에 큰 걸 쓴 거예요. 드디어 이제 제대로 된 곡들이 나옵니다. 31살이죠. 이미 귀가 거의 안 들릴 때입니다. 그때 이렇게 아름다운 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월광은 정말 듣는 사람들이 처음 듣자마자 빠져드는 몇 안 되는 곡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달빛에 관련된 사진을 하나 훔쳐왔어요. 그래서 제가 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달이 너무 커요. 너무 멋있는 피아노 음악이죠. 자, 이때쯤에
베토벤의 유명한 유서가 등장합니다. 죽을 때 쓰는 유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지금 32살이에요. 제가 33살이에요. 1년 전에 제가 죽겠다고 한번 그 유서를 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는 그 하일리겐슈타트라는 곳에서 유서를 쓴 것이 책상 서랍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사람 아직 죽으려면 멀었어요. 5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때 이 유서를 썼을 때는 나는 내가 귀가 안 들리는 것이 하늘의 벌이라고 생각하고 난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다. 왜 하필이면 귀로 뭔가 하는 음악가한테 이 귀가 안 들리게 만드는 벌을 주시나.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죽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귀가 안 들리면서 인간 승리를 하면서 막 자기와 싸우면서 곡도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곡을 썼던 사람입니다. 이전과는 좀 달라요. 그 사람들이 곡이 좀 신기한데? 그래도 베토벤이니까 한번 연주해보자.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곡을 계속 써서 발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좀 신기한 곡을 쓰면 사람들이 이 사람 뭐 귀가 먹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쓰지. 다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인정을 안 해줘요. 도대체 뭐 제정신이야 이 사람? 자기가 뭐 써놓고 확인이나 해봤겠어? 이런 분위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살을 결심해요. 그리고 유서를 쓰지만 이 유서 마지막쯤에는 내가 그렇지만 왜 힘을 내서 다시 살아야겠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자살을 안 하고 살았죠. 아주 유명한 유서가 됩니다. 바이올린 곡도 남겨요. 피아노 반주에 바이올린을 혼자 막 하는 곡입니다. 당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크로이처라는 바이올리니스트에게 헌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곡은 굉장히 유명해져서 나중에 어떤 작곡가가 또 이 곡을 소재로 곡을 쓰기도 합니다.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또 이 곡을 소재로 소설까지 썼어요. 굉장히 여러 예술가들한테 감명을 많이 줬던 그런 음악입니다. 자, 영웅교향곡이 나왔습니다. 나폴레옹. 평소에 나폴레옹을 너무 존경했기 때문에 나폴레옹처럼 초상화도 그리고 했지만 나중에 나폴레옹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왜 자기가 왕관을 쓰고 처음에는 사람들을 굉장히 구원해줄 줄 알았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실망을 많이 했죠. Now we saw the truth. Bonaparte declared himself emperor and set out to conquer the world. He said he brought freedom from the tyranny of kings. But he was Saturn, gobbling up his children. 그래서 제목을 떼어냈다는 말이 원래는 나폴레옹 교향곡이었었는데 이제는 그냥 영웅 교향곡으로 해야겠다라는 말이 많지만 실제로는 아니에요. 이 곡을 돈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곡 나한테 헌정해라. 내가 너 돈 줄게. 아니 그랬는데 제목이 나폴레옹이어봐요. 안 되잖아요. 돈 주는 사람은 난데 왜 나폴레옹 이름 갖다 놓고 붙였냐. 그래서 살짝 제목을 바꿨다는 얘기도 굉장히 근거가 있는 얘기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1806년 6년 동안 교향곡 작곡하고 바이올린곡 작곡하고 하다가 드디어 다시 현악사중주를 한번 손대보겠다고 해서 씁니다. 중기 현악사중주가 시작이 됩니다. 중기 현악사중주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베토벤이 숲속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제가 사진을 놨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 베토벤의 중기 현악사중주가요. 걸작의 숲이란 얘기를 듣습니다. 드디어 베토벤은 이 시기부터 걸작의 숲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곡들이 나옵니다. 앞에 작곡했던 6 현악사중주보다 훨씬 새로워요. 새롭다는 말은 지금이야 새롭다고 좋게 얘기할 수 있죠. 당시에는 훨씬 이상한 곡들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좀 힘들었어요. 거대한 규모. 지금 오늘 저희가 연주한 곡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가 좀 줄여서 연주한 것도 있지만 이때부터는 엄청나져요. 한 곡 연주하려면 30분이 넘어가요. 굉장히 길어요. 사람들이 힘이 들어서 연주를 못해요. 연주자들은. 기교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연주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당시에 유럽 사람들은 나 베토벤 곡은 연주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베토벤이 뒤에 가서 비웃었대요. 저기 프랑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내 곡 연주 못하겠대. 뭐 연습이나 좀 더 하지. 맨날 이렇게 빚고 왔답니다. 이 중기 현악사중주의 앞에 세 곡이 바로 라즈모프스키라는 러시아 사람에게 헌정이 된 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러시아 사중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세 곡을 라즈모프스키 사중주라고 부릅니다. 자, 이걸 한번 들어보시죠. 전보. 모습을 이렇게 전보 치는 것 같아요. 당시 사람들은 이 곡을 듣고 막 웃었대요. 아니 무슨 곡이 저렇게 똑같은 음만 처음에 계속 나오나. 지금 사람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듣습니다. 근데 그러나 베토벤이 잘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같은 멜로디를 가지고 계속 바꿔놔요. 지금 들어보시면 그 다음부터 이 전보 때리는 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아까보다 훨씬 세죠? 계속 때려요. 이것이 전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마입니다. 말이 달려가는 것 같은 기분. 정말 그런 기분 느껴지세요? 저희가 경마라고 붙였더니 어떤 사람들은 좀 경박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악에다 돈을 걸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자, 이 경마에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자, 악보가 등장했죠. 악보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악보가 4줄이죠. 저희가 연주하는 악보예요. 저희가 첫 번째 줄 연주하고 제가 첫 번째 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쭉 나눠서 연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음표들이 다 3개씩 바라밤, 제가 하고 나면 딴 사람이 또 바라밤, 또 딴 사람이 바라밤, 전부 다 겹치지가 않아요. 보십시오. 동시에 소리 나는 음이 없어요. 빠라밤, 따라단, 따라단, 따라단. 이걸 계속 번갈아서 연주하는데 워낙 빠른 속도로 연주하기 때문에 실제로 음악을 들으면 한 사람이 연주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하도 왔다 갔다 연주를 했어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기하죠? 교육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반복입니다. 한번 더 들어보시죠. 연주하는 사람들은 헷갈릴까봐 미쳐요. 하면서 언제 내가 잘못 나갈지 모르고 굉장히 경마였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영웅, 여기에도 영웅이라는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베토벤이 붙였던 제목은 아니고요.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화려한 피날레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원래 음악에서는 흥행의 법칙이 있어요. 영화를 볼 때는 영화에서도 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박수가 나오고 또 어린이 관객들이 볼 수 있어야 가족 관객들을 동원하니까 굉장히 사람이 많이 들죠. 음악은 어쩔 수 없어요. 화려하게 끝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박수 막 치면서 이 무대는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현상까지 있느냐. 앞에 곡이 다 재미없어요. 마지막만 화려해도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법칙들을 연주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할 때 그렇게 배치를 많이 해요. 물론 아주 심각한 곡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느리고 조용하게 끝나는 곡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연주가 끝나기 전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이 숨 죽이고 있다가 박수로 한두 사람씩 치게 되죠. 차이콥스키의 비창교향 같은 경우가 그런 곡입니다. 하프! 현악사중주에 하프라는 곡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프 악기 아시죠? 굉장히 줄이 많고 밑에서부터 막 올라오는 어떤 그런 하프 소리가 이 곡에서 납니다. 지금은 아주 천천히 올라오죠. 줄을 뜯는 피치카토예요. 아래 낮은 악기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 갖고 하프라 그러면 좀 웃기잖아요.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점점 빨라져요. 첼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베토벤의 하프예요.
저희 같은 현악 사중수단이 하프솔을 내면서 연주하는 유일한 곡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지나면 제1 바이올린, 저죠. 저를 엄청나게 고생시키는 부분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 혼자 엄청 빨라요. 막 이러고 있습니다. 나중에 팔이 아파서 연주를 못해요. 어디까지 하나 가만 한번 보십시오. 옆에 악기들이 굉장히 멋있는 음악을 연주할 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들리십니까? 저 난리치는 소리를? 저는 끝까지 저래야 돼요. 이제 끝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세리오소. 왜 우리나라 골프 선수 박세리가 그 세리오스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였잖아요. 심각한 겁니다. 박세리. 너무 심각하게 표정을 짓는다고 해서 박세리 그때 많이 놀렸죠, 외국 사람들이. 곡이 진짜 심각해요, 이건. 사람들은 심각한 거를 굉장히 재미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나름대로 그 묘미가 있어요. 정말 심각해요,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나 그 중에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멜로디들이 많이 나옵니다. 드디어 운명교향곡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운명교향 하면 빠바바바 뭐 이런 거 들려드릴 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좋아요. 막 우주선 날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원래 운명교향곡은 이거 들으려고 듣는 거예요. 앞에 빠바바바 하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물론 좋은 곡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말 실수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나중에 여러분도 베토벤 운명교향곡 들으시면 꼭 마지막 악장의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앞에는 워낙 특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명하고 뭐 운명의 노크 소리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진짜 좋은 부분은 이런 뒷부분에 가야 있습니다. 베토벤 운명교향곡 뒷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 유명한 앞부분 때문에 못 들으셨다면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이번엔 베토벤 운명교향곡의 유명한 앞부분입니다. 40살 정도의 죽죠. 자, 피아노 협주곡 황제입니다. 이 중기연합사중주와 후기연합사중 사이에는 이런 명곡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곡을 잘 보십시오. 이 곡을 맨 처음으로 연주했던 이 사람, 여러분들이 사실은 잘 알고 계신 이 사람, 사진을 봐서는 전혀 모르시겠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베토벤보다도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피아노 학원 가면 맨날 하고 어떻게 우리 마음을 저렇게 잘 알지? 엄마 손에 이끌려 피아노 학원에 다녔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체르니. 한 권의 체르니를 치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손가락 부르트며 피아노 건반을 두드렸나 보다. 체르니 40이요. 체르니 50까지. 체르니 100번, 30번, 40번, 50번. 그렇다면 체르니는 누구? 그냥 책 이름이에요. 그거 만든 사람. 체르니 책을 만든 사람 이름. 남자겠죠. 체르니는 작곡가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베토벤과 체르니의 관계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불안합니다. 아, 베토벤의 제자였어요. 야, 너 음악 전공했다면서 너 애가 그것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난 그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유, 제자였잖아, 체르니가. 체르니는 바로 베토벤의 제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는 잘 모르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기적으로 알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를 나중에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엘리제를 위하여. 정말 멋있는 곡이죠.
그리고 너무 행복한 것은 어린이도 쉽게 따라칠 수 있을 만큼 쉬워요. 아직 여러분들 못 치시면 나중에 연습해서 꼭 쳐보세요. 엘리제가 도대체 누굽니까? 누굴까요? 드디어 엘리제의 정체가 공개됩니다. 엘리제가 누군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래서 제작진이 직접 현장으로 나가봤습니다. 일단은 워밍업 질문. 엘리제를 위하여 알고 계시죠? 엘리제를 위하여. 엘리제를 위하여. 지금 말해요? 예, 뭐예요? 엘리제를 위하여 아닙니까? 맞는 것 같아요? 예, 아닌가요? 맞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상품 같은 거 없어요? 엘리제를 위하여. 김동댕 어떻게 알았어요? 저요? 제가 쳤었어요. 니나니나니 고릴라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네. 아, 친구들 놀릴 때 쓰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폴리스. 수고들. 엘리제를 위하여. 한 50번은 듣지 않았을까요? 저 한 10,000번 들은 것 같은데. 안방이요? 아, 그렇게 되게 그런 식으로 대중적인 음악이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엘리제는 누굴까요? 그렇다면 이 곡의 주인공 엘리제는 누구일까요? 베토벤이 누굴까요? 엘리제는 누굴까요? 엘리제는 네. 베토벤의 가정부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가정부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베토벤이 작곡했습니다. 아, 그 얘기는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제가 잠시 그 시대로 갔다 왔습니다, 방금 전에. 아, 완전히요? 엘리제 일 되게 열심히 해요. 글쎄 이 작곡가 뭐랑 첫사랑. 작곡가는 누구예요? 이런 거 모르면 큰일 났는데. 베토벤이에요. 아, 예, 맞아. 알고 있었어요. 네. 저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베토벤의 어머니? 베토벤이 좋아했던 사람 아니에요? 배트맨 여자친구야. 왜 그렇게 생각해요? 아. 모차르트 여자친구가? 엘리제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베토벤 주위에. 그러나 자기가 몰래 사랑했던 여인을 이름을 그냥 가명으로 붙여서 엘리제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베토벤이 몰래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은 테레제. 그러나 후세 사람들은 악필이었던 베토벤의 글씨를 엘리제로 착각. 지금까지도 엘리제를 위하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시기에 이게 웬일입니까? 조카를 강제로 입양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조카를, 다른 사람을 입양한 것도 아니고 자기 조카를 입양을 합니다. 자기 동생의 자식이에요. 동생의 아들인데 동생이 옛날에 계속 그 어떤 여자하고 연애할 때부터 반대를 했었어요. 베토벤. 야, 너 그 여자가 굉장히 안 좋은 여자야. 왜 그 여자하고 사귀려고 그래? 사귀지 마. 그런데 형 말 안 듣고 결혼했죠.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습니다. 그러다 동생이 폐병으로 일찍 죽어요. 죽으니까 누구만 남습니까? 자기가 싫어했던 그 엄마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는 행실이 부도덕한 여자다. 자식을 키울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강제로 뺏어와요. 이때 이 사건이 바로 베토벤을 평생 동안 인생을 좀먹게 하는 아주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냥 멀쩡하게 잘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자식을 뺏어와요. 이 사람은 결혼도 안 해서 자식도 없잖아요. 자기 아들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데려와서. 데려와갖고 계속 피아노 시키고, 피아노 소질도 없는 애한테 피아노 시켜서 막 어디 연주하러 내보내고, 얘는 죽을 맛인 거예요. 아, 나는 자격도 없는데 내가 왜 무대에 서야 돼? 결국은 굉장히 그 삼촌을 싫어하게 되죠. 자, 이 사건은 오늘 마지막 시간에 굉장히 비극적으로 합창교한 겁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자기가 연주하고 있는 좌석에 앉아만 있어도 영광이라고 할 정도로 위대한 음악이 여기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베토벤 현악사중주는 아직 중기까지밖에 안 왔는데 벌써 교향곡은 9개가 끝났습니다. 합창 교향곡이 끝나버렸어요. 제가 더 이상 뭐가 남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9번 교향곡을 작곡한 다음부터 이 사람들은, 베토벤은 현악사중주만 5개를 쓰고 죽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인류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라고 얘기하는 베토벤의 후기 현악사중주입니다. 저희도 연주를 하면서 이 베토벤의 후기 현악사중주를 연주한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모든 세상이 달라 보여요. 세상에 왜 우리는 20년 넘게 음악을 한 사람들인데 왜 이런 걸 몰랐을까? 왜 TV나 라디오엔 이런 음악들이 나오지 않고 있을까? 정말 기가 막힌 음악들입니다. 제가 이러고 다니기 때문에 다단계 판매원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사요. 제 말을 듣고 CD 듣고. 근데 많이 감명도 받으세요.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부터. 자, 그 중에 맨 첫 번째, 사랑스러운 사중주.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게 뭐가 사랑스러울까요? 처음부터 막 때려야 되는데. 그러나 이 부분이 끝나면서 보십시오. 여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을 녹입니다. 베토벤 현악사중주 중에서 가장 예쁘다고 하는 사중주예요. 그래서 제목도 사랑스러운 사중주로 붙어 있습니다. 자, 다음 곡 한번 들어볼까요? 까바티나. 이 까바티나란 말은 이 베토벤 현악사중주 중에서 까바티나라는 악장이 하나 있는데 그거 굉장히 특이한 악장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을 갖다 저희가 밖으로 빼내서 이 곡을 자체를 까바티나라고 부릅니다. 무려 6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고 한번 보시죠. 재밌는 곡들이 많아요, 이 곡에는. 자, 맨 먼저 산토끼. 정말 토끼가 이렇게 막 뛰어가는 것 같은 약 2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악장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엔 까바티나. 좀 이따 들려드릴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6개의 악장이 있는데 까바티나까지 끝난 다음에 5개의 악장씩이나 했는데 뭐가 부족해서인지 이 사람이 희한한 짓을 합니다. 마지막에 그로스 퓨그라는 우리나라 말로 대포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대하고 아주 기괴한 곡을 마지막에다 갖다 딱 놓습니다. 보통 악장들은 2분에서 3분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악장은 혼자 15분이에요. 사람들이 재밌게 듣다가도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희한한 게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곡을 들으면 시끄러워서 못 들어요, 사람이. 마치 클래식이 아니라 헤비메탈을 듣는 것 같아요. 이런 곡이 다 있나 할 정도의 기괴한 곡을 써놨습니다. 이 곡에 대해서는. 그래서 출판사가 나중에 이 곡을 싫어해요. 나 너 곡을 그렇게 쓰면 돈 안 줄 거야. 결국은 베토벤이 그래서 다른 악장으로 교체를 합니다. 새로 곡을 하나 써주면서 비웃어요. 그래, 니네들한테는 이런 게 맞지? 니네들은 이해 못할 거야. 내가 왜 그렇게 썼는지 이해 못할 거야. 좋아, 가벼운 걸로 써주겠어. 라고 해서 가벼운 걸 쓰고 이 악장이 바로 베토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악장이 됩니다. 나중에 이 대프가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자, 이것이 바로 까바티나입니다. 영화 원나잇 스탠드에서도 이 곡을 줄리어드 사중단이 나와서 연주를 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곡인데 잘 보십시오. 저희가 왜 악보를 꺼내놨을까요? 아주 신기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잠시 후에 나올 반주입니다. 맨 윗줄은 제가 연주를 하고 지금 나머지 3명이 연주하는 부분입니다. 아주 느리게 동시에 천천히 걸어가는 것처럼 빰빰빰 이런 식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연주하는 저를 보십시오. 밑에 반주와는 전혀 상관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멜로디를 연주합니다. 심지어는 그 음들이 하나씩 겹치지가 않아요. 잘 보십시오. 제가 연주하는 포인트가 이 사람들하고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주를 하게 되면 꼭 틀리는 것 같아요.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썼을까요?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엄청난 감동을 들려드릴게요. 조용히 나오고 있죠? 천천히 하나씩 진행합니다. 드디어 제 솔로가 시작이 됩니다. 반주와 전혀 맞지 않아요.
계속 절룩거리면서 갑니다. 그 맞지 않는 틀리는 묘미를 주는 거예요. 아직까지 서로가 박자가 어긋나요. 카바티나는 사람들이 이 한 부분을 듣기 위해서 곡을 처음부터까지 듣습니다. 베토벤이 이렇게 써놓고 어떻게 뭐라고 써놓은 줄 아십니까? 백클램프. 숨 막히게. 이런 글을 거기다 써놨어요. 정말 들으면 사람이 숨이 턱 막혀요. 나중에 여러분 이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이 부분에 와서 눈물을 흘리실지도 모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곡입니다. 팝콘. 팝콘. 당연히 저희가 붙인 제목이지요. 팝콘. 그러나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당시에도 팝콘이 있었어요. 팝콘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음식이에요. 옛날 이집트 시대 때부터 있었답니다. 옥수수 이렇게 따놓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어디가 불이 났는데 막 튀겨갖고 여러분 그 우리나라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웰컴 투 동막골에 팝콘이 이렇게 막 비가 오잖아요. 일곱 개의 악장이 모두가 연결이 되고 그 중에 한 악장이 갑자기 정말 팝콘처럼 튀는 음악이 나와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 오늘 강의가 끝난 다음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연주하다가 팝콘이 탁탁탁 튀는 것 같아요. 신기한 곡입니다. 베토벤이 병으로 아프기 시작을 해요. 아무것도 작곡하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한 달간 누워있다가 나중에 병이 나았을 때 이 곡을 작곡합니다. 신에게 드리는 감사의 노래라는 곡인데 요것 바로 다음에 나오는 악장이 바로 그 부분을 표현한 곡입니다. 제가 베토벤 현악사분조 전곡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바로 이 곡입니다. 처음에 마치 찬송가처럼 시작을 해요. 베토벤은 사실 신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번 아픈 다음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 곡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조용하죠. 나중에는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격렬한 곡까지 끌고 갑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에 추수를 하면서 기쁘게 노래를 부르는 어떤 그런 악장들을 표현했습니다. 이 곡의 원래 제목이 그래요. 병이 나은 자가 추수감사절에 신에게 드리는 노래.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는 보통 뭐 할렐루야 이런 거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런 거 연주 많이 하고 추수감사절에는 그런 거 연주 안 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곡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에 연주한 적이 있습니다. 자, 느린 부분이 다시 나왔죠. 아까랑은 또 다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사다리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늘을 딱 쳐다보고 있을 때 구름 사이에서 햇빛이 촥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야곱의 사다리라고 불러요. 자, 계속 느린 거 나왔다가 빠른 거 나왔다가 또 춤추다가 이러면서 드디어 이제 이 곡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 야곱의 사다리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하늘 사이에서 빛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악기들이 돌림 노래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를 보십시오. 구름 사이에서 빛이 나오는 걸 느껴보십시오. 베토벤의 후기 현악사 분주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알지 못했던 정말 기가 막힌 곡들이 베토벤의 후기 현악사 분주에 들어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곡입니다. 정말 사람을 뭉클하게까지 하는 그런 감동을 줍니다. 자, 드디어 베토벤의 마지막 현악사 분주가 등장합니다. 질문과 대답. 희한하죠? 질문과 대답. 현악사 분주에 뭘 물어보고 뭘 대답했을까요?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저희가 보는 현악사 분주 악보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아니, 밑에 가사가 적혀 있는 거예요. 저희는 악기로 4명이 연주를 하는 사람들인데 악보에 가사가 적혀 있어요. 아니, 그래서 뭐 연주하다 말고 노래를 부르라는 건가? 이게 무슨 뜻일까? 독일어로 적혀 있습니다. 무스 에스 자인, 에스 무스 자인. 자, 이것은 바로 베토벤의 유명한 질문과 대답입니다. 꼭 그래야만 하는가? 그래야 한다.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은 소설 속에도 등장하고 도대체 베토벤이 뭘 물어봤을까?
뭐가 꼭 그래야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뭐 어떤 사람은 베토벤이 워낙 고뇌에 차서 작곡을 하다가 야, 이 부분이 꼭 이래야 되냐? 그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가정부한테 월급을 줘야 되냐? 뭐 꼭 그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질문과 대답이 도대체 왜 악보에다 이런 걸 써놨을까? 그런데 불멸의 연인이란 영화에서, 그 베토벤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해석을 내놨어요. 정말 이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정말 여러분 지금 보여드릴 텐데 진짜 재밌어요.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한번 보시죠. 이것이, 조명 조금만 낮춰주시겠어요? 베토벤 불멸의 여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베토벤이 이제 작곡할 힘도 없어요. 너무 병들어서. 그럴 때 자기의 조카의 엄마, 자기 동생의 부인이 찾아갑니다. 내 아들을 돌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를 보여줘요. 당신은 꼭 내 아들을 나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갖고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글씨를 써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고 글로 써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토벤은 그 서류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그 서류에 사인하는 장면입니다. 그 서류를 건네준 다음에 베토벤은 이 여자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목소리가 안 나와서 말도 못해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메모할 종이를 찾다가 방금 작곡하고 있던 악보를 꺼내서 그 위에다 적어주기 시작합니다. 꼭 그래야 하겠지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엄마는 그 밑에 답을 적습니다. 꼭 그래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영화를 보신다면 그냥 지나가는 장면이 돼요. 이 영화엔 아무런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조차도 이 영화를 볼 때 아무런 걸 몰랐어요. 그러나 현악사진주로 한 다음에 하다가 악보에 이상한 말이 적혀있는 걸 보고 나중에 이 영화를 다시 봤는데 그 부분이 적혀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야, 이렇게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다니. 물론 진짜 이랬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굉장한 가능성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베토벤 후기 현악사진주 마지막 곡엔 이런 기가 막힌 사연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곡까지 끝났는데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아까 까바티나라는 곡 기억하십니까? 하도 마지막에 곡을 희한하게 써서 그 곡을 떼어내고 다른 악장으로 배치시켰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 독립된 악장이 나옵니다. 이 곡은 베토벤이 절대 버릴 수가 없었어요. 나는 정말 끝내주게 썼어. 니네가 뭔데 이 곡을 없애버리라고 해. 해서 마지막에 독립된 작품으로 출판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자, 이 곡은 15분 길이의 대곡이에요. 베토벤의 헤비메탈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온갖 실험적인 기법들로 가득해요. 오죽하면 요즘에도 사람들은 이 곡을 듣고 현대음악이라고 얘기해요. 너무 괴상하다. 상상을 초월하는 난해함. 어려워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연주자들이 이 곡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가서 그런 겁니다. 니네 계속 이거 연주하거나 들어보면 이해가 갈 거야. 귀가 먹은 사람이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이 곡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으면서 너 계속 이 곡 연주하다가는 나중에 이해할 거야. 한번 계속 해봐. 라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곡이 대프갑입니다. 처음부터 아주 장엄하게 시작을 하죠. 이 곡이 왜 그렇게 신기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음악을 보시면 보통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뭐 이러잖아요. 이 곡은 시작한 다음부터 5분 동안 한 번도 작아지지 않아요. 악보에 전부 다 포르테만 써 있어요. 지금부터 5분입니다. 5분 동안 절대 작아지지 않아요. 연주자들이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악기를 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토벤의 헤비메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이 부분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단 한 번도 커지지 않고 3분 동안의 고요함을 유지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 부분입니다. 5분 동안의 격렬함이 끝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3분 동안 한 번도 커지잖아요. 악보의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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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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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게. 계속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톤이 섞습니다. 두 개가 섞여난 다음에 완전한 클라이막스에 도달을 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이 곡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다시는 다른 음악을 못 들을까 할 정도로 중독성이 강해요. 굉장히 어려운 곡이지만 나중에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실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바로 거친 바람 성남파도라는 저희 첫 연주회 때 이 곡을 마지막에 외워서 연주했었습니다. 저희가 거친 바람 성남파도를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시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연주하는 걸 또 보실 수 있습니다. 57세로 베토벤은 사망합니다.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베토벤을 능가하는 작곡가는 없다. 모두가 본받아야 할 작곡가고 베토벤의 경지까지 올라간 사람조차 없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바로 베토벤입니다. 여러분, 오늘 1시간 동안 베토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마지막 순서로 아까 말씀드렸던 베토벤의 아주 기발하고 코믹한 베토벤의 팝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범의 파워 클래식 제2회는 멘델스존 편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